자, 이제 대통령이 됐죠. 당선인이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모든 에너지를 민생 경제 회복에 사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약들이 나왔을까? 경제 공약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우리 송정은 기자님께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일단 아무래도 이 내란 세력 청산 혹은 이제 내란 극복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할 텐데요. 이에 못지않게 장기 침체에 빠진 말씀하셨던 우리 민생 경제 회복에도 많은 힘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 취임사에서도 비상경제 TF를 바로 가동을 하고 국가재정 마중물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에 경제와 산업 분야 관련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계와 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 방안을 마련하고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경기도지사 시절 히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지역 화폐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이 개념을 좀 더 확장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늘리고 지역별 대표 상권과 소규모 골목 상권을 육성해서 상권 르네상스 2.0을 추진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대출 관련 공약도 눈에 띄는데요. 대환 대출을 활성화하고 중도상환 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게 또 골자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 은행 설립을 추진하고요. 가산금리 산정 시에 법적 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 전가를 방지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도 했습니다. 또 부동산 관련 공약에도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네. 전세 사기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또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부담 없는 전월세로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 또 이렇게도 말을 했는데요. 전세 사기 걱정이 없고 임차인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보증제도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와 대상주택 범위를 확대해서 월세 부담 완화시키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은 수도권과 지역 간 양극화 그리고 이제 급증하는 특히 이제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네. 요즘 문제가 많잖아요. 네네. 이걸 해소할 수 있는 상세한 방안이 좀 빠졌다 이런 아쉬움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맞습니다. 네. 또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1인 가구와 청년 주택이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서 직장과 주거 시설이 근접한 주거 복합 플랫폼 주택을 조성하고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등 맞춤형 주거설계 지원 사업도 추진하겠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내용을 보게 되면 뭐 다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힘든 소상공인들 또 어려운 또 우리 서민들 주거 지원 대책들도 나오고 있고 세액공제도 나오고 다 좋은데 뭐 AI도 좋고요. 다 필요한 정책이고 필요한 뭐 부분은 맞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재원 마련 이게 돈을 어디서 마련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나 하는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죠. 이제 공약 이행률이 낮다라는 뭐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결국에는 대통령 공약이라는 게 필요한 정책이냐? 필요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 그리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공약을 우리 윤석천 평론가님께서 구분을 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공약 이행률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뭐 정량적으로 딱 틀에 잡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사 기관에 따라 사실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네, 그렇죠. 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같은 경우는 한 95% 정도로 이행률을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국힘 쪽의 법률소비자연맹 같은 경우는 한 66%. 서로 좀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네네. 어떤 공약을 갖다가 이분이 내세웠나, 이걸 갖다가 그 표본에 얼마만큼 포함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이행률의 큰 차이는 사실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커다란 의미는 없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현재 발표되는 거로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경제 정책 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거는 사실은 산업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산업 정책이요?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에 과연 산업 정책이 있었느냐? 다른 나라들은 홀홀 날아다니는데
그렇죠. 한국은 사실은 굳건하게 어떤 리더십을 갖다가 챙기고 컨트롤 타워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쪽에 주력을 하겠다는 걸 갖다가 확실히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걸 갖다 좀 명확히 했다는 측면, 특히 이제 AI, 뭐 AI는 뭐 모든 나라가 다 AI에 미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실 뭐 챗GPT라든지 LLM 거대 LLM을 만드는 것보다도 AI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쪽 분야에서는 우리가 강점이 있고요. 특히 이제 하드웨어 분야, HBM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마이크론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리드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더 발전할 가능성이 많겠죠. K방산, 그 다음에 K배터리들을 갖다가 그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첨단 전략 산업이 한국의 미래 먹거리, 우리의 뭐 한 30년, 50년을 좌우하는 거니까 뭐 여기에는 특별히 뭐 일단은 뭐 정부의 재정이 어느 정도 수완은 되겠죠. 가령 뭐 첨단 제조, 국내 생산 뭐 세액 공제 제도라든지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완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는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의 발전 방향을 명확하게 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R&D 예산을 갖다가 대폭 확대했다는 점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패스트 팔로우를 넘어서 퍼스트 무버로 나가고 있는데 이쪽 부분을 갖다가 대폭 확대를 하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걸 통틀어서 사실은 그동안 활력을 잃어가던 대한민국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특히 이런 측면은 사실은 커다란 어떤 재정이 동원되는 거가 아니니까 사실은 실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